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 상처 베스트 5. 제가 뭐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 한참 공부 때문에 예민해지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쭉 물어봤더니요. 일단 잘한 과목은 칭찬을 안 하고 못한 과목만 가지고 혼낼 때. 요것도 참 절묘한 기술이죠. 네 번째, 4위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 세 번째, 성적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를 당할 때.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는데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 들을 때. 참 요것도 제가 볼 적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참 그것도 미스테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있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장면 학창시절에 근데요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아이들 특히 이 학습, 입시, 진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게 태풍을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너무 많은 변수가 작동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본질적인 요인은 있죠. 제가 한 책을 보다가 시험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생각을 접하게 됐습니다. 시험은 본질적으로 혼자 힘으로 치러야 하는 혼자만의 외로운 경쟁이며 남의 도움을 빌리는 일이나 불이웃 돕기는 철저한 금기사항이다. 따라서 시험의 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 협력의 장도 아닐 뿐더러 우정을 나누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교감의 장도 아니며 더더구나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하는 의리의 장도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험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시험의 남용이 그들에게 도리어 비정의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나 독선주의를 체험하고 체질화하는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한 노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죠. 시험을 안 본다고 난리예요. 또 많은 혁신초등학교에서도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는 시험을 많이 안 보죠. 그죠? 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또 시험을 안 본다고 난리야.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뒤에 정리해드리겠지만 부모 역할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변을 살펴보고요 좋은 사례를 참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 얘기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완전히 엉망으로 망가졌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부모의 길을 찾아가기가 정말 야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이라는 요 세 가지 한번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관계성, 요걸 저는 이제 소속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소속돼 있다는 느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율성. 내가 소속감을 느껴. 나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집단이 있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치게 나를 구속해. 그럼 벗어나고 싶겠죠? 맞나요? 세 번째, 유능성. 지금은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시험을 못 보면 표정이 바뀌어. 이러다가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친구는 나도 우리 집안에 기여하고 있거든? 내 몫의 역할도 있어. 나도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먹으면 뭘까요? 유능감을 느끼겠죠. 근데요, 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게 시험 아닐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요, 아이들이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 세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충족되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게임이냐 공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아이는 무엇에 몰입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뇌가 배우는 대로 가르치기라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로 앞으로 이런 소개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외국의 관점, 첨단 뇌과학의 관점을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 참조하셔야지만 올바른 부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뇌가 배우는 대로 가르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자신이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힘들에 의해서 계속 주의를 딴 데로 팔거나 영향을 받는다. 이런 행동 패턴들은 일상적인 요구와 욕구의 발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주위의 사람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부모, 교육자, 학생 자신이 심한 좌절을 겪는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힘 때문에 얘가 지금 산만해진 거거든? 얘가 지금 공부에 이미 흥미를 잃은 거거든?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죠.
예, 나도 즐겁고 재밌게 공부하고 싶어. 근데 뭘까요?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있는 거야. 마치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활기 있게 살고 싶죠. 근데 몸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예, 지장을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몰라. 그리고 나서 뭘까요? 너는 왜 꿈이 없니? 너는 목표가 없는 것 같아. 예. 야, 그래도 있잖아. 하기로 한 건 해야지. 예. 어떻게 세상을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냐?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 이런 흔한 얘기들이 제가 볼 적에는요, 결국은 아이를 좌절시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자신이 소속감을 못 느껴. 왜?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예. 그 다음에 자율성은 뭐 이거는 뭐 어디 갔는지 없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결과를 딱 보면 뭘까요? 유능감을 느껴요? 패배감을 느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아이는 실제로 잘못이 없는데 아이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랬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저도요, 부끄럽지만 제 과거를 고백컨대 제가 처음으로 초창기에 아이들 상담을 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얘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얘가 진짜 뭔가 목표를 딱 정해서 야무지게 도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학습자의 문제가 있다는 그 일종의 혐의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모든 아이는 훌륭한 학습자로 보여요, 저는. 다들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엄마한테 떵떵거리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전달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뭔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가요,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근데 학교 갈 때는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막 비바람이 치고, 근데 아이가 집에 올 때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요, 아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갈 때는 쌩쌩했던 아이가 얼마 안 됐는데 집에 올 때는 뭘까요? 상태가 안 좋아. 자,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때 아이한테 화를 내는 분 계십니까? 화를 내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자, 근데요, 다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학교 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먼저 꼭 하고 놀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동안 엄마 너무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가지고 이제 애가 올 때가 되니까 기다려지죠. 아이의 모습을 쫙 보고 있죠. 근데 오자마자 컴퓨터를 딱 켜요. 자, 그때 혹시 화가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아플 때는 화를 안 낼까요? 왜 아이가 게임을 할 때는 화를 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화가 날 수가 없죠. 맞나요? 아이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아이 잘못인가요? 뭔가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아이도 일정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걸 과학적으로 규명해냈죠? 맞습니까? 뭔가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요인을 우리는 미워하지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모든 아이는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근데 게임을 한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요인을 모르는데 말 그대로 뭘까요? 아이한테 책임을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자, 아이 공부 돕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만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이도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뭐가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할까? 그 원인은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충분히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여고생한테요, 편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이 없는 학생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쭉. 근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내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있대요. 이런 걱정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가 대신 안 해도요, 충분히 합니다. 자, 근데요, 막상 성적이 나와보면 올라있기는커녕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대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특히 이제 상대평가 방식은 그렇거든요. 내가 잘 보면 뭐해? 상대방이 더 잘 봤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되지?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마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근데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 부모님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힘겹게 말했는데 위로는커녕 왜 이렇게 못 봤느냐고 꾸짖음을 받았대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꼭 이래야 되는 걸까? 꼭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집에서는 벌어져야 되는 걸까? 자,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의 절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라는 말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아이한테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구나, 지금 이 아이를 도와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이 마음속에 원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부모님들은 그걸 주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김현수 박사는 공부상처라는 책에서요, 상처를 7가지로 분류했어요. 관계의 상처, 뭘까요? 공부 때문에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돌봄의 상처. 주로 이제 어려운 가정이죠.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공부할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했어. 요즘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과잉의 상처. 뭐냐? 또 공부야? 끊임없이 뭘까요? 공부 주변에 맴돌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과잉 학습 피로 증후군도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또 어떤 상처가? 역할의 상처. 뭘까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공부해야 될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재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근데 공부를 해야 돼.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의 상처. 뭐야? 이런 거죠. 앞에 학생 비슷하죠. 나름대로 할 만큼 해봤거든? 근데 늘 결과가 나를 실망시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평가의 상처. 뭘까요? 너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너 이 성적으로 밥이 넘어가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실행의 상처. 뭐냐? 아이들도요, 똑같죠? 부담을 잔뜩 느끼죠. 우리 현실에서는. 공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 무기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관심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실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냐? 계획을 세워도 뭘까요? 작심삼일로 그치죠.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가득한데 마음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주는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은 제가 아이들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진단하는 진단지를 제가 개발해가지고요.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다 중증 공부 상처 투성이에요. 상처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왜, 누가 어떻게 상처를 주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게 상처를 준 사람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공부 상처가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공부 기피증, 거부 반항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여러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적에. 이미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상처는 사회가 주거든요, 아이한테 주로. 그럼 여러분들은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까지 상처 주면 안 되죠. 요거 제가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더 단단해져요. 상처가 나면 아물면 더 단단해지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주는 요인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아무도 취해주지 않아. 요 지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원래 이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이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이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아이 공부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경쟁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면은 칼럼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독일에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독일인들의 높은 자존감이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모두가 당당한 것이 신기했다. 많은 독일인을 만났지만 열등감을 가진 일을 본 적이 없다. 놀랍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판사, 검사,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 끝없는 경쟁의 수직적 위계 속에서 언제나 누군가가 내 위에 있다고 느낀다. 교육혁명은 경쟁교육 폐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소양과 재능을 발견하고 승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모든 인간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춰 줄 세우고 수직적 유계 질서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일 수 없다. 열등감으로 조직된 사회는 행복할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다. 지구상 어디에도 우리처럼 가혹한 경쟁이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없다. 경쟁이라는 야만의 이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경쟁교육에서 연대기호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뭐 이런 비슷한 글들 가끔 보시죠. 근데 답답하시죠? 저도 이제 답답합니다.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 우리 현실에서 경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또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경쟁교육이 우리나라에 폐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아닐까요? 경쟁에서 이기면, 근데 이제 경쟁에서 이기면 이런 것 이상을 얻을, 또 이제 중요한 요 새로운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건 맞아. 근데 경쟁에서 이기면 과연 진짜 많은 걸 얻게 되는 걸까?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내 아이가 경쟁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경쟁에서 만약에 패하면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쟁교육의 문제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교육 문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내 역할이 너무 어렵거든? 힘들거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어려운 역할, 왜 힘들까? 그 뿌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요, 핀란드로 이민 보내면 다 생생해져요. 다 멀쩡해져요. 금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부모한테 막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역할을 하실 때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면 되게 심각할 수 있는데요. 자, 나도 모르게 공상태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꽤 상처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3종 세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 풀어? 이것도 한 거야? 요 3종 세트가 일단 가장 흔히 여러분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말들. 왜 이렇게 느려?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가끔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들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요거 참 그 묘한 느낌을 주죠. 그죠? 우리 엄마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가? 뭐 시작해서 많은 묘한 이제 연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 다음에 이 그만두자 있죠. 이거 무지하게 센 거 아세요 혹시? 야, 이제 그만두자. 어떤 분위기인지 연출되십니까? 거의 최후 통첩 비슷한. 야, 이제 나도 지겹고 너도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다시 봐봐. 너 지금 눈 시력 이상 없지? 그러니까 똑바로 봐봐 지금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왜 그럴까?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이 형편없는 사람일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렇게 교양 수준이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지쳐 있어요. 힘들어. 그리고 온갖 뭘까요?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제가 볼 적에 여러분들이 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1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위가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떨어져서 아이는 속상한데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아? 라고 의심받을 때 가장 크게 상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아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하고 싶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이거 좀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고 싶지 않은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빨리!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계십니까?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예. 안 계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예. 인생 맘대로 안 되죠? 맞습니까? 아이들 공부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 진짜 우리나라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 마음속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지독한 오해죠.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저건 정신을 못 차려, 저건 도대체 저건.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이 사회는 제가 볼 때 정말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귀신이거든? 못된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떼버리면 되거든. 떼버려야죠, 그거. 예. 자, 아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냐? 예. 학습 부진은 없다? 뭐가 있을 뿐이다? 예. 상처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상처가. 예. 여러분들 학창시절 경험과 좀 맥락이 연결됩니까? 혹시 학창시절에 엄마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공부 열심히 안 한 분 계십니까? 작정하고? 근데 나름대로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 마음 먹은 게 몇 번 정도 될까요? 실제로 실천한 건 몇 번이나 될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사회 아닐까요? 자, 처음부터 공부하기 싫었던 건 아니에요 라고 아이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영아기를 거쳐서 유아기로 넘어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왕성한 호기심을 쏟아내죠. 정상적인 모습이죠. 공부 때문에 속상한 일만 자꾸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공부 잘해서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죠? 이게 참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 마음은 어떨까? 물론 한국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이 마음은 어떨까? 이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나도 화가 나는 거 맞아.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을 알거든요. 따라서 화를 참을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뭘까? 아이 마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